내가 가진 재주나 내가 가진 어떤 물려받은 모습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일단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 자체가 굉장히 그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어리게 사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좀 정신 연령이 많이 어리고, 또 제 아내가 저하고 한 12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어떤 리듬이나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저는 좀 어려지고 제 아내는 좀 약간 어른스러워지고 이런 중간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지만 제가 아무래도 배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연극했던 거, 또 뭔가 배우가 돼보고 싶다는 막 그런 열망을 가지고 광주에 있는 극단 막 찾아가 가지고 그 거기서 워크숍하고 같이 공연하고, 정말 촌놈이 그 광주, 그 당시에는 광주 가면은 그 거기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거는 텔레비전을 본 거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짜장면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고요. 그리고 피자 이런 게 뭔지 안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았고, 저는 유치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촌놈이었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연극반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번에 부임해 오신 선생님인데 이쁘셔요.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1학년 때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촌놈 마음에 배우가 돼보자, 연극 배우가 돼보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말해주고 혼자 막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광주에 가면 극단 같은 게 있다. 아주 혼자 광주를 갔죠. 가가지고 그 극단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연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습니까? 청소년 극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만 원인가를, 그 당시 큰 돈이에요. 그걸 내면은 워크숍을 시켜주고 뭐 연기 공부도 시켜주고 했죠. 아버지한테 막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광주까지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뭐 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서 이제 옥과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또 대인동에 옛날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걸어가가지고 극단을 찾아가가지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가가지고 막 연습하고 막 대본 읽어보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나는 이제 연극 배우가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됐죠.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광주 시립극단을 들어갔어요. 3, 4개월, 5, 6개월 하니까 주인공도 막 주고, 뭐지 이건? 이거 뭐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가지고 주인공도 좀 큰 역도 맡고 막 이러다가 이게 좀 뭔가 더 큰 데 가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가 광주 연극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큰 데 가서 공부를 해오자. 그래가지고 서울예전을 원서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돌아갔죠, 광주로. 왜냐면 너무 큰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뿌리를 내려보자. 그래가지고 온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연기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기억도 좀 있으시죠? 내가 좌절감을 심하게 느꼈던 건 내 스스로를 제대로 알았을 때, 무슨 역할이 정말 탐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연출자한테 가가지고 그 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키가 작아서 그 역은 안 돼. 내가 작구나. 그때 내가 키 작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다른 걸로, 키 작은 걸로 불편했던 거는 뭐 기성복 사가지고 바짓단 줄이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커다란 핸디캡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에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그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작아서 컴플렉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만 저 사람들이 잘 안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늘 컴플렉스로 왔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좌절감을 느꼈던 건 뭐 그때가 제일 큰 좌절이 아니었나 이런.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극 무대 참 배고프다. 네. 네. 그걸 좀 절감을 많이 하셨나요? 제가 연극할 때가 이제 90년도 초반 이때가 한참 할 때인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할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밤에. 왜냐하면 이게 낮에 연극하고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밤인데 밤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유일하게 있었던 게 남대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시장. 거기서 이제 커피 배달을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공연하고 가가지고 커피 배달 이런 종이컵 같은데 이렇게 쟁반 받쳐 커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같은 데서 상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 물건을 가지러 오면 거기 그 주인 아줌마가 인터폰으로 해가지고 여기 커피 4잔. 그럼 예 가지고 가지고 갖다 주고.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공연하고 가서 막 신나게 막 정말 신나게 했어요. 왜냐면 새벽 시장에 음악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리듬 타면서 막 커피 왔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왜요? 그때 오늘 공연 봤는데 딱 이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어떤 약간의 환상의 모습을 저분한테 주고 싶은데 정말 생활인 그것도 밤에 막 커피 배달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래서 그때 커피 배달 뭐 한 3년 했던 기억이 있고 뭐 일당 잡부 뭐 이삿짐 센터 이런 거는 또 많이 했죠. 누구나 하는 거였고 그래야 또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제일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새벽 시장에서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보고 밤에 뭐 차비 없어서 막 걸어오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서울역에서 막 싸움 나고 이러면 그것도 구경하면서 공부하고 그때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기억들이 막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연기하면서 이렇게 이 인물을 어떻게 만들려 어떻게 하자가 그 당시에 싸울 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랬던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꽤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자양분으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나를 좀 다잡게 했던 뭐 좌우명이랄까 그런 말이랄까 그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롤 모델을 딱 하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막 이런. 그거 기억나네.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미래도 불투명한 것 같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데 눈물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혼자 비디오를 한 편을 봤는데 그게 로빙화라는 대만 영화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파예요. 그 뭐 동생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동생이 그린 그림이 무슨 어디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건데 그걸 보다가 이게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한 5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막 그 힘든 상황에서 울지도 못하고 참고 버텨야 돼. 난 버틸 수 있어. 그래. 정은표 잘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이게 빵 터지니까 5시간을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근데 딱 울고 나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 그래 난 괜찮아. 그때 그 눈물이라는 게 참 이렇게 나름 나를 다시 가게끔 해준 힘이 됐던 것 같아. 여전히 지금도 늘 하루하루 너무 멋지다. 내 남편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항상 하츠가 있으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미쳤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이발사 박봉구라는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연극 작품에서 이제 처음으로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제가 이제 이발사 그 주인공 역할이었는데 월드컵 바로 전인데 5월 뭐 말 6월 3일까지인가 공연을 하는데 전석 매진이었어요. 근데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5월 말일 날인가 이제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2002년도. 근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걸 처음 봤대요. 정말 커보이더래. 내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팬 모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팬카페 같은 거기 가입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임도 나오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번호를 알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4번씩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되게 우스웠는데 한 달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만났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대. 한 10kg 뺄 거래요.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용기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네가 10kg를 빼면 내가 조그만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주마. 빼봐라. 한 달 만에 14kg를 빼고 나타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독한 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25살인데 25 먹은 이 어린 사람이 이 정도 각오를 하고 뭔가 결단력이 있다면은 야, 매력 있다. 야, 우리 사귀자. 그리고 100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13년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보면 그 시쳇말로 하트 뿅뿅.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역시 나는 매력 있는 놈이구나.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근데 그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데 정말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보자면 제가 지금 연극을 끝내고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요새 뭐 형광키가 이렇게 번호키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삑삑삑 소리 나면 저쪽에서 코뿔소 떼가 정글에서 코뿔소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뛰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 지웅이, 하은이, 막내 지원이까지 넷이서 막 뛰어와요. 아빠를 안아주겠다고 서로. 그러면 하은이가 좀 동작이 빨라요. 현관 쪽에 자기 방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엄마가 오면서 막 하은이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막 니킥을 날립니다. 그럼 하은이는 저쪽 가서 떨어져서 울고 있고 지웅이는 맞기 싫으니까 일하고 있고 나는 이순이야 막 이러고 엄마가 제일 먼저 안아주고 그다음에 지웅이 안아주고 하은이 안아주고 지원이가 빼 막 이러면서 지원이까지 안아주고.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아내가 지웅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늘 그 사람의 일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뛰어나와요. 저를 맞으러. 아,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눈물 나죠. 그런 걸 막 할 때마다 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듬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지웅이 같은 경우에는 영재로 정말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뭐 IQ 검사를 하고 뭐 영재 판정을 받으러 뭐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받은 분야가 언어 능력하고 뭐 동작지능이라 그래야죠. 이제 과학 수학을 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과 머리, 문과 머리를 두 개 다 잘 가지고 복 받았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닙니다. 아니, 공부를 1등하는 애들은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다 잘해야 되고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잘하는 애들이 1등하는 애들이고 우등생이고, 지웅이는 그 어느 분야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우리가 막 죽어라고 공부를 시키면 1등도 하고 뭐 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나 제 아내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선행학습도 전혀 안 시키고 늘 부탁을 하죠. 학교 가서 집중해주라. 어제도 뭐 그런 질문에 너는 어떠니? 네가 사는 건 어떠니? 그랬더니 아빠 난 행복해. 야, 아빠가 너한테 뭐 해줘야 될 게 없니? 엄마가 해줘야 될 게 없니? 없어. 지금 충분해. 그럼 엄마 아빠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니? 가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 아, 그거 내가 잘못할 때 소리 지르는 거잖아. 괜찮아. 난 너무 행복해. 하은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래. 잘 크고 있구나. 칭찬도 조심스럽게 하죠. 다 같이 있을 때는, 하은이랑 지웅이 있을 때는 칭찬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하은이가 옛날에 IQ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제법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전문가 분들이 보더니 얘가 지금 많이 이게 자기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웅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좀 뭐가 좀 빨랐어요. 한글을 하는 것도 빠르고 뭐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 늘 칭찬을 해줘. 야, 지웅이 잘하는구나. 책 좋아하는구나. 하은이는 늘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오빠는 잘하는데 난 못하거든. 당연히 못하죠. 2년 늦게 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를 받는, 계속 오빠 칭찬할 때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칭찬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웅이가 잘하는 건 하은이를 칭찬해줘요. 하은이가 지웅이의 책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하은이가 보고 있어요. 그럼
야, 오빠도 책을 좋아하는데 너는 더 좋아하는구나. 지웅이는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쟤보다 훨씬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죠. 근데 하은이는 으쓱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도 잘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긁어주고 상처 안 받게 서로. 그래가지고 2달 후에 IQ 검사를 했는데 16이 올랐어요. 그거는 정말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부모가 어떤 식으로 칭찬해주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북돋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희 집의 어떤 가훈은 재밌고 신나게 살자. 그러니까 재밌고 신나게,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광주에 기반을 두시고 활동하시는 정상섭 화백님이 계세요. 네. 상섭이 형, 갑자기 형한테 영상 편지를 쓰려니까 좀 어색한데, 제가 광주 시립극단 84년도에 처음 갔을 때 형이 저를 한 3개월 동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심히 막 지나치시고 그러셨는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가지고 야, 은표야, 형이 밥 사줄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형이 말씀하시기를 3개월을 봤는데 내가 맨날 일찍 와서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쁘게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 그 화실에 가가지고 뭐 형 가방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개표야 개표야 하면서 막 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늘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 형의 모습이 많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저한테는 형이 멋진 모습이었고, 뭐 지금 형은 뭐 화가로서 또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뭐 나중에 광주 가면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그때 형이 저한테 줬던 그런 용기들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